코스피가 3천선을 넘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부터 좀 짚어볼까요? 상황? 네. 어떻습니까? 오늘 좀 낙폭이 심했었습니다. 예. 장중한 때 3% 넘는 급락이어서 3,050선도 순간적으로 깨지는 그런 흐름세였고요. 지금 현재는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낙폭을 상당히 좀 줄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실은 이제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을 놓고 참 말들이 많죠. 왜냐하면 주식을 사도 지금 너무 많이 사니까요. 어제도 4조 원 넘게 샀는데 지금 오늘도 약 한 2조 7천억, 2조 8천억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요. 이대로 하면 거의 3조를 살 것 같은데 연초에 또 거의 4조 가까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합치면 이미 벌써 새해 들어서 순매수 규모만 10조 원대라는 건데 작년 빼고요. 2019년까지 연간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주식 산 순매수한 때가 10조였거든요. 그걸 지금 1월도 가기 전에 이게 달성했으니 개인들의 이 주식 열풍, 주식 광풍은 실은 지금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설적이지만 그 힘 때문에 오늘도 시장을 버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걱정은 이 개인들의 어떤 이 주식이 상당 부분이 부채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더 어떤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20조입니다. 우리가 빚내서 투자한다는 미수거래가 20조인데 20조의 신용거래도 처음 보는 수치인데요. 이 빚투자가 20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연초에 또 신용대출을 굉장히 많이 땡겨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돈의 상당수도 지금 부동산에 막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부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 액수와 규모도 개인 순매수 규모에 거의 준하는 상당수.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그 비례로 따지면,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도 보면요. 어제도 그 상황이 궁금한 게 보면은 기관은 던지는데 그걸 다 개인이 받아서 샀단 말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판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건 원인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전문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엄밀히 말하면 이제 12월 말부터 12월 중순부터 상당히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 중에는 좀 큰 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현물 거래, 즉 주식 거래뿐만이 아니라 선물, 옵션 거래도 같이 하는 그런 세력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인 대 기관 외국인의 대결은 내일 모레죠. 1월 14일이 1월 옵션 만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재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파생 쪽에 하는 개인이 현재 1월물 콜옵션을 굉장히 싸게 받아서 이대로만 간다면 거의 수천억의 이제 현재 평가 이익이고요. 수익이 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아마 이런 수급 쪽에서는 내일 모레 옵션 만기를 두고 펼쳐지는 이제 개인 대 기관 외인의 어떤 싸움이 오히려 현물 시장을 지금 막 급등시켰다가 급락시켰다가 막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고요. 재료로 따지면은 역시 이제 어제 나왔던 3월에 공매도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 뉴스가 합치면서 장을 한번 와르르 무너뜨렸다가 지금 다시 개인들의 순매수로 또 받아올리는 그런.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 게 오늘 많은데요. 일단 지금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공포 지수가 뭔가요? 일단 그것부터 개념부터 설명하고 좀 지나가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하면은 공포 지수다. 쉽게 말해서 빅스라고 하고 우리는 V 코스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기 신호다,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수가 커졌거든요. 근데 그 높아지는 폭도 글쎄요, 거의 작년 6월 이후 반년 만으로 튀어 올랐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는 3,100에다가 강세장인데 강세장 중에서도 계속 오르는 상승장이었는데 강세장에 이런 공포 지수가 올라가는 건 한번 이례적인 떨어졌다고 거죠? 해서 한번 하락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좀 심한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시장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은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세장을 하는데 실은 지금의 강세장은 오히려 강세장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 올라오고 막 LG전자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라는 정말 큰 종목들인데 시총이 뭐 15%, 20%는 하루에 우습게 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꺾이니까 그만큼 또 이런 공포 지수도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들 투자의 상당액이 이제 부채라는 것도 그 자체도 걱정이지만 지금 이자율도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자율이 약간 예를 들어서 미국 이자율이 움직이거나 하면 약간 아주 작은 충격이 네. 크게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올해 2021년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 뭐 있을까 얘기했을 때 이제 금리 상승을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올리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금리 정책금리와 상관없이 시장에선 나름의 금리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걸 이제 채권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미국의 채권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1.15%,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1.88%, 거의 2%에 가깝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 인플레라고 해서 10년물에서 물가채 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04%, 2%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시장 금리는 채권 금리는 지금 빠르게 올랐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도 잘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또 1,100원을 넘어서면서 달러가 의외로 지금 강하게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말씀드려도 주가가 계속 올라서 참 그랬지만 이 위험 관리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거기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 관리는 뭐 언제 얼마든 강조해도 그 뭐 부족하지 않은데 말이 엉키네요. 이거.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자율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의 동향이나 흐름.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워낙 큰 부채 규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특히 이자율의 동향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자율, 이제 금리인데요.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실은 더 치명적인 곳은 부동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은 우리가 뭐 작년 연말만 해도 저금리가 2021년을 지배한다, 뭐 최소 2년 더 간다라고 했지만 실제 인플레에 따라서 시장 금리, 이자율이 튀어올라 버리면 뭐 정책 금리를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아까 또 공매도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공매도가 뭔가요? 일단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빌공짜죠.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한테 일정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한 주식을 내가 빌려왔습니다. 그게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내 손에 1,000원이 있죠. 근데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5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나는 500원만 주고 그 주식 하나를 받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빌려온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 주 주면 내 손에는 앉아서 500원이 떨어지게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건가요? 거의 공매도라는 기법을 쓰는 곳들이 큰 손이겠죠. 대주를 하는데 개인들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그걸 매도를 치기는 상당히 숏을 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을 찍어서 밀어붙였을 때 확실히 그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파괴력들이 강하고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이 이런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과 겹쳤을 때는 한 10% 빠질 거를 뭐 20% 이상씩 더 밀어버려서 왜냐하면 이익을 더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해왔고요. 3월 15일까지가 지금 현재 공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공매도 금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전체 아시아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의 낙폭이 큰 것은 역시 공매도요. 공매도를 제기한다는 그 소식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자, 그러면 그렇게 개인들은 주가 떨어질까 봐 공매도를 반대하는데 금융당국은 왜 공매도를 꼭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이제 교과서적인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매도가 탄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한 주식을 바라볼 때 뭐 우리는 산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게만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식의 장점이고 올라갈 거지만 또 다른 세력 중에 또 다른 투자자 중에 누군가는
지금 저 주가는 거품이야, 가짜야, 거품이야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위한 이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예. 그 둘이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주식이라는 것이 거품이 끼지 않고 건전해진다 이 말씀이시죠? 건전해진다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즉 예. 국민연금 같은 주식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사놓고 매매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럼 묶여 있잖아요. 예. 근데 공매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예. 빌리는데 그렇게 되면 유통 주식도 이제 돌아가게 되는 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락장에서는 주가를 더 떨어뜨리지만 예. 강세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오히려 주가를 또 튀어오르게 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인데요. 미국에 상장돼 있죠. 테슬라의 그 주가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뉴욕의 많은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계속 쳤어요. 예. 근데도 손해 많이 봤죠. 그래서 또 오르고 예. 해서 1년간 뭐 테슬라 주가가 8배 올랐는 예. 동안에 38조 원의 손해를 본 건가요? 손실을 나고 뭐 파산한 헤지 펀드 한둘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더 과도하게 숏 커버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측면이 있고 현재 금융위원회 입장은 아무래도 이것이 좀 과열됐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공매도 금지를 더 이상은 못하겠다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좀 오늘 아침에 좀 뉴스들 보니까 또 정치권 여권에서는 그렇겠죠. 안 된다. 예, 이거 여론이란 공매도 금지 게- 연장해야 된다라는 예. 쪽에 뭐 강력하게 지금 정치권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다시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주식이 있을 때 겉으로는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나쁜 주식이 있을 때 그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네. 그 어떤 맥락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주식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미국에는 그 공매도 투자자를 위한 또 그런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 기업들을 뭐 과거에 뭐 니콜라 같은 그래서 뭐 재료도 예. 주고 뭐 하면서 오히려 더 시장을 건전하게 건전하게 한다는 하는 게 기능이 탄생을 분명히 있다는 했으나 거.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이 큰 손들 위주로만 예. 되어 있고 또 하나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빌려서 공매도 예. 쳐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쳐놓고선 흐지부지해서 하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개선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상당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지 이 지금 성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예. 아마도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어떤 또 다른 해법들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예.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분명한 건 공매도라는 기능 자체가 가지는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건강성을 위한 기능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또 분명히 있다는 거. 예. 네.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도 강조해야 아마 될 것- 보완책도 함께 곧 예. 발표를 하지 않을까 보완책도 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다 됐는데 좀 짧게 그 네. 부동산 대책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급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네. 공급 그런데 대책에 좀 짧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변창흠 신임 장관도 이 재개발 재건축은 안 하겠다라고 예. 하고요.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상업 지역이라든가 예. 준공업 지역에 일단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거기에 주거 지역을 건설할 수 있고 이익은 뭐 공유하든지 나눠준다. 이제 이런 대책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성공 모델 예. 또 어느 지역이고 그게 한 몇 년 내에 얼마가 공급될지가 좀 명확해져야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예.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또 그런 공급 대책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기존의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보다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게 메리트가 떨어진다면 당장에 아니 왜 재건축 안 하고 예. 저걸 하지라는 또 반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신임 변 장관의 첫 번째 예.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될 좀 것 같습니다. 정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안 하겠다고 지금 다시 거의 규정을 했고요. 네. 예, 양도세 그건 변동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근데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 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6월 1일 이후가 되면 이제 중과가 시작이 되는 예. 거거든요. 많게는 거의 70% 이상의 양도세율이 적용받는데 예. 그거를 좀 더 풀어주겠다 이렇게 아까 언급을 했는데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지는 않겠다라고 예. 어느 정도 선을 긋은 것 그럼 같습니다. 공급 대책이 뭐가 나오는지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